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현병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설명,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홍행을 씨가 의사 리포터와 이 신진 교수라는 분이 조현병이라는 것을 신경계 또는 뇌의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믿고 조현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실제로 조현병은 뇌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생활 속에서 마음이 어디에서 혼란스럽고 힘들게 됐는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또는 그 마음이 제대로 공감되거나 이해받지 못했을 때 극단적인 고통이나 또는 심지어 신체적인 증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 드러나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제가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네. 조현병이란 어떤 질병인지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조현병이라는 거는 사실 이전에 정신분열병이랑 같은 말인데요. 지금은 그 정신분열병이라는 그 병명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낙인이 아하. 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어서 조현병이라는 용어로 2011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거는 그거를 정신분열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를 의사들도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키조프레니아예요. 스키조는 찢어진다라는 거고 프레니아는 마인드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현병이라고 그냥 바꾼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대부분의 이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증상을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병이 언급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학술적인 규칙이에요. 그 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병명이라는 걸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통하면 뭐예요? headache. 복통, stomach ache. 예, ache는 통증을 뜻하는 거고 아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 기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디 신체에서 증상이 있으면 키드니 신드롬과 이 신체 기관을 붙이는 게 병명이에요.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붙였던 거예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현악기의 줄을 고르게 해준다. 이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약간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정신신경계에 그 병이 생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신경계라는 게 마치 줄이 쫙 있는데 거기에 뭔가 조율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이 조현병이라고 이름 붙이는 걸 그대로 적용했다는,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의 믿음이 반영된 거지 정신신경계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정신신경계가
마치 피아노 조율하듯이 또는 현악기 그 줄이 조율이 안 됐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된 걸로 우리 상상하고 그런 비유를 갖다 붙이면 어떨까? 그러면 무시무시한 병이 아니라 상당히 아름다운 병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조현병이라는 이 단어를 만든 분들의 심리라면, 마음이라면, 믿음이라면 옛날 이름은 솔직히 좀 너무 무시무시했어. 그렇죠. 정신이 분열되고 네. 이러니까 막 겁나고 편견을 조장하고 부정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바꾼 건 맞는데 네. 정신과 의사라는 분들이 정신이 분열되고 이러니까 그거는 와 나도 겁나. 그리고 그게 편견을 조장하는데 무슨 편견을 조장하는 거야? 사람의 정신 기능이 현악기의 줄처럼 잘 화음을 이루고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메타포, 이런 상상을 정신과 의사들이 한다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것은 잘 화음을 이루고 조율이 되는 것이 정상이고 화음이 안 들고 혼자 핑 하고 나가고 이 뭔가 돌출 행동을 하고 그거는 병이야 병.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믿음까지도 그대로 반영하는 질문이 병명 또는 단어가 조현병이라는 단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 기능이 현악기의 여러 가지 줄처럼 잘 화음을 이루고 조율이 돼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조현병이다. 네, 네. 야, 멋진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병명을 의사들이 믿고 싶은 거 그냥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병명이 될 수 있나요? 개인의 어떤 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집단의 규범이나 틀에 맞춰 가지고 사는 것이 너가 제대로 된 인간이야 라고 라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당연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있다라는 거. 얼마나 흔한 병이에요? 사실상 이제 그 역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오우, 100명 중 1명이에요? 네. 조현병의 평생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로 동일하고요. 야, 성별이나 그다음에 인종 그리고 지역이랑 관계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조현병이 그 정신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오래되고 좀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조현병에 대한 논문들은 많이 나왔지만은 그 논문들은 조현병 환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일반적인 법칙 이런 거를 밝히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조현병과 어쩌면 관련이 없는 일반적으로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결과를 긁어 모으는데 아주 치중을 한 연구들이지 조현병 환자 개개인을 탐색을 하면서 그 환자가 언제 발병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했는가 일종의 케이스 히스토리 중심으로 조현병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위험 인자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 출산 시에 인플루엔자 감염 같은 그런 감염이 있을 경우나 아니면 상과적인 합병증, 예, 그리고 고령의 아버지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위험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 인자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러면서 이 병이 물리적인 또는 생물적인 이유로 발생한 병일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 속에서 연구가 일어난 것은 엄청 많아요. 그래 놓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산 시에 인플루엔자 감염 같은 그런 감염이 있을 경우나 아니면 상관적인 합병증 뭐 어떤 병과 어떤 병은 서로 연관이 되니까 이런 병 때문에 이런 조현병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위궤양 때문에 조현병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또 이 사람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조현병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조현병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신체 정신적인 증상이 서로 연결이 돼가 조현병이 일어났다. 심지어는 고령의 아버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사실은 위험률이 좀 높아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지금 신진 교수가 진짜 신진 교수라서 본인이 조현병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하거나 그 환자를 오랫동안 치료하고 연구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를 보고, 그렇지만은 책이나 논문에 있는 내용을 본인이 열심히 지금 얽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엄마는 아니고 네. 아버지가요. 몇 살 이상이면요? 60세 이상의 아버지에서는 정자 형성에 이상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현병 발병률을 좀 높인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마치 아버지가 나이가 60살 이상 되면 정자 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엄마 나이가 40이 넘으면 고령이라고 하고 난산이 돼서 아이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심지어는 양육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물적인 이유로, 부모의 유전적인 생물적인 이유로 병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게 조현병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30대, 40대 나를 낳는데 내가 조현병이 된 거는, 그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외에 심리적이나 환경적인 요인들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소화기 때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마초 흡연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마초. 네, 소화기 때에 성적이나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소화기 때 굉장히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네, 그 소화기 때 굉장히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그 소화기에 있는 아이가 자기 정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심리적인 충격을 받지. 애가 2살, 3살인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어.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소년기 때 조현병이 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거를 이런 식으로 끌고 왔으면 몰라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3살, 4살 때까지 본인이 경험한 거는 이 차일드후드 엠니지아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아동기의 기억 상실증이라는 그런 놀라운 심리적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보통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이 경험한 거는 특별히 자라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다시 여러 번 이야기해주지 않고서는 대개 보통 초등학교를 지나고 한 청소년기쯤 되면 아이가 그 기억을 거의 못해요. 또는 여러분들이 성인인데 내가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 연상을 해보면 대충 3살, 4살 이전 기억은 거의 나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이제 아동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소화기 때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는 실제로 인간의 심리 발달 현상을 볼 때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대마초도 살짝 높인다. 네. 이거는 또는 이 의사 연예인이 얼마나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받는 사람 중에서 대마초를 피웠거나 부모가 대마초를 피웠기 때문에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가 있어요. 조현병 환자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아까 1%라고 그랬죠. 5천만 명 중에 1%면 50만 명이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희한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1년에 50만 명이 진단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 조현병이 되는데 대마초가 관여하고 소화기 때 성적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게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간단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병률 본인들이 주장하는 1%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소가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정신병적인 증상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환각과 망상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네. 먼저 환각의 경우에는 네. 실제로 있지 않은 일들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느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가장 흔한 것은 환청인데 음.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도 없는데 들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로는 죽으라는 그런 아유. 지시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뭐 너 죽어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 네. 그리고 아니면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 같은 것들이 좀 들린다고도 하고요. 네. 중요한 건 그 환자분이 그게 실제로 나오는 소리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없어. 네. 네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해도 네. 본인은 그 소리가 들린다고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실제로 철군 영상 보셨죠? 철군 자기는 전파 조정 받아가지고 듣는다고 그랬죠. 그때 그 소리가 언제 나타났나요? 철군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올 때, 세 번째 상담 받으러 올 때는 바로 그 소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상담 받으러 올 때만 하더라도 철구는 조현병 약을 3년이나 복용한 상태에서 저한테 왔어요. 철군이 환청이 들려서 아마 조현병 약을 줬겠죠.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죽지마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었어요. 죽지 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전화하면서 죽지마 소리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의사가 철군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철군은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그 여자친구라는 애, 혼자서 짝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이가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혼자서 걱정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죽지 마! 라는 소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철군 이야기에 분명히 그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게 환청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영문도 모르는 의사는 얘가 너 죽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죽지 마라고 자기 스스로 했을 거라고 의사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철구는 애가 예민하고 착한 상황이니까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혹시 그 아이가 이 깡패들한테 납치는 당하지 않았을까? 조폭들한테 납치는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나 걱정해서 이 죽지 마라고 본인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조폭이나 깡패가 우리 집을 쳐들어오고 납치를 한다라는 이 테마는 철군이 그 다음에 저하고 상담을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아버지를 납치할지도 모른다, 도망간다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전에 철군이 경험했을 때 철군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철군 나름대로 걱정되는 또는 예민한 마음에서 만들어낸 믿음이 그 이후에 철군이 보이는 증상이 아주 체계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철군하고 적어도 충분하게 철군의 이야기를 듣고 철군의 경험을 파악을 하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철군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나온다라는 거는 특별하게 뭐 천재적인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철군 사연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책에 보면 철군 사연 1차, 2차, 3차까지 있고 그 다음에 철군이 실제로 한테 전파 조정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책에는 안 실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라이브 상담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린 겁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4시간 감시를 해요. 제 생각. 본인이 그래서 약을 지금 계속 먹고는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본인이 약을 먹으면 이 본인 전파 조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전파 조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를. 아, 본인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은 그런데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전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본인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솔직히 해결할 방법이 저는 많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몸도 조정하니까 몸도 방해하고 몸도 조정하니까 몸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 같아? 이제 전파 조정으로 내 뇌를 조정하는 것 말고 몸까지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봐요. 안 하네. 자, 그런데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거나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이 정신과 전문의 그렇죠. 그렇게 한다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청 외에 이제 헛것을 보는 그런 환시라든지 아. 네, 이상한 냄새를 맡는 그런 환취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물체가 지나간 걸 본다고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의 형태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상훈이 인터뷰할 때 유튜브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표현을 하시기를 네. 벌레가 피부 밑으로 기어가는 느낌, 이런 환촉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환촉은요 대개의 경우에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아빌리파이 부작용에 이 환촉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라벨지 알죠? 약 사면 그 안에 설명서 종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빌리파이의 환촉이 부작용으로 나온다는까지도 돼 있어요. 놀랍게도 FDA 문건에는 이런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FDA에 있는 라벨지에 아리피프라졸 아빌리파이의 성분명인 아리피프라졸은 그 작용 메커니즘, 이걸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작용 기전은 조현증이든 조울증이든 또는 그와 관련된 불안증에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약물들처럼, 이건 다른 일반 정신과 약물들처럼 그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FDA 그대로 써 있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약은 어떻게 조현병이나 정신병에 우울증에 작용하는지 그 작용 기전 우린 몰라. 아니 이 약이 어떻게 몸속에서 작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복용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체도 모르는 약이니 어린이에게 어떤지 입증이 안 된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빌리파이는 이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ADHD 또는 자폐아 애들한테도 즐겨 처방하는 아주 인기 있는 아이돌 드락이라는 거 아세요? 자, 그리고 또 이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한국 라벨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아빌리파이는 항우울제로도 처방되고 있는데 여기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성인과 소아 환자에게 불안, 초조, 공황발작, 불면증, 과민성, 적개심, 공격성, 충동, 정자불능. 정자불능은 정신운동성 안절부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저는 정자불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정자불능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경조증 및 조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아빌리파이 이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극성 장애의 혼재성 사파나 조증 증상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한국 라벨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라벨지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 정신과 환자들이 보이는 이 불안, 초조, 공황발작, 불면증, 과민성, 적개심, 공격성, 충동, 정자불정, 경조증, 조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약을 먹어가 이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도 제가 약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아니면 너는 닥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분이 아주 친절하게 찾아가지고 한국 라벨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양극성 장애의 혼재성 사파나 조증 증상이라는 걸 간명하게 표현하면
아빌리파이를 포함한 다른 항우울제의 복용으로 정신병 증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상 또한 이제 조현병의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그 문화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저렇게 이해되지 않는 걸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환자분은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경험하는 거를 믿지 않고 얘가 망상이다라고 하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은요, 내가 두렵고 불안하면요, 이상한 게 헛것이 눈에 보이거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한테 확신이 되는 믿음으로 표현을 하면 되게 저 사람이 정신병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의미를 붓거나 엉뚱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사람의 주관성,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이나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할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더 증폭이 되기 시작해.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나면 밤에 못 자고 뭐가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랑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공포영화 들어도 그거면 상관없어. 나는 잠만 잘 잤더라. 이런 사람은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포영화는 죽어도 안 봐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이해되지 않는 또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인데가 아니라 그것이 한 문화권에서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믿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드리면 피해망상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아이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미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망상에 좀 해당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과대망상이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안심하는 마음, 또 그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라는 행동이 개인적으로 훨씬 덜 일어나요. 그렇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또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내는 리더들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게 되고, 그걸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더 생생하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이게 닥칠지도 몰라, 내가 언제 이걸 당할지도 몰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죠. 멘탈이 강하거나. 그런데 사실은 저는 멘탈이 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얼굴이 두껍거나 후한무치한 인간들은 이런 경우에 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마음이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여리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 누군지 벌써 나오죠. 로맨티스트 성향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현실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내세울 만한 권력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항상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눈치를 보면서 새 가슴으로 살고 있는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해의식 이런 게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해망상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경우에 그것을 어떤 순간에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견딜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이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그걸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너가 현실에서 뻔뻔하게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해 줄 거냐, 어느 쪽일까요? 그 옛날에는 뭐 중앙정보부 직원이 뭐 나를 미행하고 네, 감시한다, 맞아요. 뭐 따라다닌다. 네. 그러다가 뭐 요즘은 이제 뭐 중앙정보부 이제 사라졌으니까 네. 요즘 뭐 다른 걸로 망상을 느낀다고 하던데 어때요? 시대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되나요? 그럼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CTV, 역시.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도청당한다. 아.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철구는 뭐라고 그래? 전파 무슨 조정기로 가지고 조정당한다. 철군 거기 상담하면 협동조합 이야기 이런 거 참 많이 나오거든. 그거는 철군이 저가 뭘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는 게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협동조합 같은 거를 하면 참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아이가 대학도 못 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 이래저래 인터넷 뒤지고 봤을 때 협동조합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애가 그 이후에도 심지어는 자기가 망상을 할 때도 그런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끊임없이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갑자기 망상이 팍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망상적인 내용을 전혀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으로 그 단서들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도 없이 그냥 망상적이다. 내가 보기에 의사인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조현병 증상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가끔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시면 실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체적으로는 사실 증상을 부인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야. 의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공감하고 한다면 왜 정상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의사한테조차도 자기 정상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면 더욱더 정신병 환자로 받아들여질 거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이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병식을 가져야 된다. 이라면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정신병에 대해서 자기들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더 웃기는 게 이제 치료는 뭐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몸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하느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하느냐라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럼요. 치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이제 뒤에 굉장히 자세히 자세하게 또 해주시고.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해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와해된 언어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은 괴상한 행동. 오, 예를 네.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시에 나오는 건데 대변을 사물함에 보관을 한다라든지 예? 네, 그런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하루 종일 벽을 쳐다보고 있다라든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해당이 되고 그럴 때 실제로 상훈이 조현병이라고 병원에 있을 때 와해 행동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샴푸를 먹어요. 샴푸 먹었더니 우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이런 와해된 행동을 하냐? 라고 제가 대했어요. 와 재밌었겠다. 샴푸를 하니까 입에서 거품이 나왔죠? 그랬어요. 그래 또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이게 와해된 행동이에요. 네. 그런데 와르르 무너져 갖고 도저히 정상인에서는 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 그 이야기죠. 이 의사는 사람이 인간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 어린애 처음에 비누 같은 거 먹어보는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먹고 비누가 맛있다 이 맛있는 향이 나는 비누 계속 먹어야지. 계속 먹어요? 아니에요. 한 번 먹고 속이 메시껍고 난리치면 두 번 다시 먹으라도 안 먹어요. 정신이 와해됐다라고 하는 와해된 증상을 보였다는 상훈이도 똑같은 거예요. 상훈이 정신이 와해된 게 아니에요. 단지 상당히 20대 어른인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퇴행된 행동을 하고 아주 순수한 행동을 하는 어린애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와해된 증상. 20대 청년이기 때문에 20대 청년의 행동,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지 마치 5살, 10살짜리 행동을 하면 이거는 병 아닌가요? 인간은
나이가 60살 먹어도 때때로는 20살짜리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마치 6살 먹은 할머니가 소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아 참 곱다 이걸 보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이 옷을 입혔으면 좋겠다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 그거는 그러면 와해된 정상을 보이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갖고 도저히 정상인에서는 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이야. 네. 이렇게 와해된 증상들을 보일 경우에는 사실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와해형의 그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뭐 일단 옷차림이 굉장히 이상해요. 예를 들면 개인위생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뭐 누더기 같은 외투를 걸치고 계절에 맞지 않게 슬리퍼를 신고 오고 네, 그런 경우를 좀 보일 수 있고 말씀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게 해바라기 꽃이 피었는데 나는 김밥을 가지고 스위스에 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혀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요. 해바라기 꽃이 피었는데 그 해바라기 꽃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 제가요 이 해외로 간다 그 TV 프로를 봤는데요. 거기에 스위스 풍경이 나오고 해바라기 꽃이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집 뒤뜰에 있는 해바라기가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그 풀밭에서 소풍을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소풍을 가려면 김밥을 가지고 가야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맥락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인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맥락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병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지 않게 감정이 굉장히 부적절한 경우인데요. 정말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혼자 낄낄 웃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감정 변화가 뭐 화를 냈다가 갑자기 또 즐거워한다든지 굉장히 심할 경우 조금 이 와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철군 저하고 라이브 상담할 때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인가요?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 저는 철군이 그 상황에 맞는 그렇지만 그냥 방송을 처음 보는 그 상담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는 감정적인 표현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조현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의사들은 조현병 환자의 마음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이상한 행동이야, 미친 행동이야, 약 먹어 이런 놀라운 치료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조현병이 오래될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 증상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에서 있어야 될 기능이 결핍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환청이나 망상 같은 건 실제로 없는데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의욕이 전혀 없고 표정이 없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생활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조현병이 오래될 경우에 더 두드리는 증상.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조현병 약을 오래 먹게 되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증상.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실은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우울증이랑도 약간 겹치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증상들이죠. 일단은 초기에는 양성 증상이 더 뚜렷하고요. 점점 진행될수록 음성 증상이 더 현저해집니다. 이거는요. 약을 먹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더 뚜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시환청,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끔찍한 얘기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누굴 만났는데 쟤가 나를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쟤를 가서 죽여라.
이러면은 그걸 듣고 행동이 옮길 수도 있다, 충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이거는 중요한 게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요. 네, 예,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요, 약을 먹다가요, 약의 효과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면요, 상당히 본인이 괴롭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자기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약을 안 먹게 돼요. 약을 안 먹게 되면요, 마치 금단정세처럼 약을 안 먹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이 바로 이 음성정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현병 치료에서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이거를 음성정상인데 그걸 약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지 않는 현상의 환자에서 굉장히 흔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조현병 환자들이 폭력성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하. 네.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현병 환자를 100이라고 하면 네. 이분들의 전체적인 성향은 네. 일반 인구에 비해서 네. 폭력적이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를 전부 다 우리가 도매금으로 위험해, 뭐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1%라는 거는 네. 조현병을 100명이라고 할 때, 네, 네, 네. 그 중에 99는 괜찮은데, 네. 뭐 적응도 잘하고 네, 양장하신데, 맞습니다. 그 1%는 지금 좀 폭력적일 수 있다. 네.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에서 이제 높아지는 거지. 사실 치료 잘 받고 관리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폭력적이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치료를 안 받으면 1%에서 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네, 네.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는 있다. 그쵸. 나올 수 그러네요.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겠죠. 치료를 네. 받지 않으시면. 가이드라인, 네. 미국의 그 정신병 환자를 위한 어떤 그 시민단체가 네.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를 보니까요. 그 조현병 환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있을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눈을 빤히 이렇게 마주치면 그 환자들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네, 해서 폭력적인 맞아요.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망상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 의사 스스로가 시민단체가 만든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 이 자료를 믿고 눈을 또 마치 마주치지 않고 도망가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상태로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의사 리포트가 지금 한 이야기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물, 우리가 길가에서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도, 곰을 만났을 때, 또는 이 멧돼지를 만났을 때 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래? 무서워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고 그 야생동물의 눈을 많이 마주치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물은 그냥 자기가 먼저 피해간다라고 이야기.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할 때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지금 정신병 환자 시민단체가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를 지금 정신과 의사가 전문적인 연구 자료인 것처럼 언급을 하면서 무시하는구나,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을 가능성, 이게 얼마나 정신병,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치료하는 전문가라는 의사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망상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약을 안 먹게 되면요, 본인이 약에 의해서 억제됐던 이 충동적인 행동이 공격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자기가 주위에서 어떤 불편한 단서가 있으면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해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제가 할머니를 폭행한 그 아이 사례에서 물어봐요. 너 할머니 폭행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니? 제가 TV를 보고 있었던가요?
그런데 TV를 확 꺼버렸다. 할머니가 TV를 확 껐어요. 그때 애가 할머니를 발작적으로, 보통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컴퓨터를 확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꺼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발작적으로 엄마를 두들겨 패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대. 참 할머니를 때린 손자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족도 놀랐겠죠. 본인이 깜빡해가지고 할머니를 때리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조현병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살은 어때요, 그러면? 조현병 환자들의 한 20에서 50%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5% 정도는 실제 사망을 한다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 조현병 환자 아이들이요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하고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책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자학적인 행동을 해요. 자기가 특히 약을 먹고 이제 망하게 있고 자기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요 더욱더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청, 환각 경험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내 속에 있는 수백 명의 이 목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괴롭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살은요 결국에는 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지 조현병 자체라고 하는 그건 아닌데, 정신과 의사들은 더욱더 조현병 환자는 자살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누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거 되는 거죠. 내가 조현병을 앓고 있구나를 아는 것을 병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병식이 없으세요. 사실은 본인이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나는 정상이야. 맞아요. 이렇게 치료를 안 받다니. 네.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나는 정상이고 멀쩡한데 왜 약을 먹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1950년대, 60년대에 이 정신과 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반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어떤 의사든 다 조현병 환자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고, 그거를 진짜 치열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게 상당히 제한된 수준에서 잘 안 된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조현병 환자라는 거를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라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WPI를 통해 가지고 개개인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로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철군을 상담을 할 때 처음 두 번째 할 때마다 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걸로 프로파일로 나타날 때, 한의양 이 검사를 할 때 마음이 바뀌는 걸로 나타날 때, 또 상군 검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걸 나타날 때, 이건 대체 뭘 뜻하는 건가 고민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바로 WPI 프로파일에서 그대로 나타난 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을 MRI 찍듯이 찍을 수 있지 않고서는 이 조현병이든 정신병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진짜 힘들었겠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 문제를 마음을 정확히 확인한다라는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그냥 약 먹여가지고 그냥 조용히 얌전히 있게만 하면 치료된다라고 믿는 방식으로 치료법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논리를 병식이라는 말, 나는 병을 앓고 있어,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해서 너는 병자야, 환자야,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으면 내가 더 이상 이상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게 돼, 이런 것이 병을 치료하는 거다라는 희한한 치료법을 이 조현병 환자한테 적용하게 된 것이 지금 조현병과 관련된 내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병식이 없다는 게 네. 조현병을 가늠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네요. 그렇죠. 이런 황당한 이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거 이해도 돼요. 왜?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을래요.
하면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 그래서 또 의사 리포트도 그 다음에 당장 치료는 어떤 약을 쓰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치료법을 하는데, 그러면서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내가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내가 이 병의 환자다라는 병식이라는 거를 주입을 하는 의사가 환자한테 이 놀라운 치료법을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니까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조현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호자분들에 의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요 병식의 문제는 사실 예후랑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예후랑 굉장히 관련이 돼 있냐?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약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조현병 환자로 굳어지고 조용히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달려 있으니까 예후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 중에 어느 분이라도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거든요. 왜? 예후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다음에 약을 먹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이 조현병 증상이나 또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많은 행동들은 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 특히 약을 계속 먹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다운돼 있는 상황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약을 중단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건 부작용으로 일어나거든요. 99의 조현병 환자들은 네. 뭐 폭력성이나 범죄 또는 타살 이런 확률이 일반 인구보다 뭐 비슷하거나 낮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1%가 특히 치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네. 위험한 행동을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네요. 네. 이 치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약을 안 먹고 있다가 이 충동적인 막무가내 발작적인 범죄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조현병 약을 먹다가 중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금단 증세 또는 조현병 약의 부작용을 말하는 건데, 마치 그것이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재발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의사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딱 이야기하기가 힘기니까 그냥 조현병 증상을 진단하는 글을 다시 싹 돌아가 가지고 설명하라고 뭐라고 했냐면, 조현병은 그래서 일단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아까 그 계속 설명을 드렸던 망상, 그리고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요렇게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존재하고, 아하. 네, 이 중에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한 가지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네,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꼭 있으면 그거는 조현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거의 주문처럼 하고 많은 거죠. 정신과 의사가 조현병 환자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신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환청이나 이상한 소리 또는 미친 생각 이런 걸 보이면 이거는 병이야 라고 진단하고, 이제 의사들끼리 약속한 기준이죠 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의사들끼리 약속한 네, 기준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나 대인관계, 그 기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손상이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 이상. 네.
만약에 환각만 두드러지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진단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조현병이 아닌 다른 네. 정신과적인 장애일 확률이 높다. 네. 확률이 높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 거는 어떻게 다르게 진단이 되더라도 그건 확률의 문제고 하니까 우리 보고 잘못을 한다, 잘못 진단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모든 거는 확률이거든. 누가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조현병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계열 중 어느 한 곳에 속한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세나 문제든지 간에 자기들이 딱 찍어서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을 때는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방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폐 스펙트럼 그러게요. 요즘 네. 뭐 자폐도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범위를 좀 네, 넓혀서 네. 진단을 하더라고요. 네. 뭐 전문가들의 장난이라고 하면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이 경험하는 현상이나 문제를 대체 뭐라고 이야기할지 표현하기가 참 힘들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게 정상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특정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자마다 다 다르다라는 정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을 이제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른 진단명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1개월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고 명명을 하고요. 조현병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조현 양상 장애라고 어허. 다르게 이제 명칭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조현 양상이니까 네. 조현병하고 비슷한 뭐 그런 네. 뜻이네요. 네. 아, 이건 전부 다 이제 의사들끼리 학회 차원에서 네. 만든 기준이에요. 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이렇다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약 처방하고 그냥 이 환자 치료한다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우리 전문성 주장하면 되잖아. 누가 물으면 이거는 학회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이 지금 표현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인 상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무슨 네. 뭐 마약이나 이런 네, 거 네. 먹고 뭐 환각 환청 이거는 네. 조현병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네. 다른 분명한 외적인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 말은 결국에 이런 정세가 일어나는 이유를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정상들을 보이는 그 환자를 뭐 조현병이다라는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름을 안 붙이면 병이라고 이름 안 붙이면 의사로서 체면이 안 서잖아요. 권위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현양상이라고 이름이라 붙이면 뭔가 특별하게 의사가 병을 진단을 한 것 같은 느낌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주로 연령대는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조현병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25세 이전에 대개 발생하고요.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경과가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뭘 뜻하냐면 조현병이야말로 진짜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과제나 또는 임무나 역할을 그냥 yes sir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너무 섬세하고 예민해서 또는 너무나 이 얼굴이 두껍거나 뻔뻔하지를 못해서 또는 너무나 힘든 극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런 극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믿거나 여러 가지 각자마다 처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할 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들 또는 사고 방식을 보이거나 발작적인 행동을 할 때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을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할머니를 때렸다든지 또는 대학교를 제대로 다니는데 힘들다든지 10년 대학교 들어가기 힘들다든지 직장생활을 힘들다든지 뭐 이런 모든 때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44세 남자 환자분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를 구타를 해서 응급실에 경찰에 의해서 이송이 됐습니다. 그 남자분은 할머니가 나를 감시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게 이웃 할머니인데 네네. 네, 가족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19세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증상이 발생했는데 과 친구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를 놀린다. 예. 왕따를 시켰다. 네, 그렇게 믿기 시작했고, 이제 그 대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중퇴한 이후에 이제 여러 군데 직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직장 동료들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세 때 처음으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약을 먹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현병 환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경로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타나냐, 너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너무나 예민하고 섬세하고 너무나 뭔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지내게 될 때는 자책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자책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는 게 너무나 두려우면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진짜 카트칼로 긁어보기도 하고 자기를 여러 가지로 괴롭혀보기도 하고 담뱃불로 찢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저는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예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한청이 들려? 눈에 이상한 게 보여? 환각?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지금 조현병이야. 약 먹어.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세상 누구도 자기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가 진짜 약에 의해서 의존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되거나 아니면 약 먹고 그냥 죽으나 살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지내자라는 이 마음이고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은 너는 환자야. 너는 약 먹어. 약을 먹어야지 너는 이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거기에다가 부모님들이 너는 진짜 지금까지 이상하게 행동했어. 너 문제가 많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아무래도 병원에 가가지고 제대로 치료받아가지고 정상으로 좀 돼. 왜 정상으로 다른 사람처럼 못 사니? 이러면 이 마음이 참 여리고 또 자기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는 그 집에서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빨리 뭔가 쓰레기 분리수거해가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 자기 자신이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 여러분들 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 그 정세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영어로 표현하면 bizarre하거든요. bizarre.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받아주고 수용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자체로 그냥 이 사람이 야생동물이면 어떻게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인데 마귀처럼 보이고 특히 조현병 정세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행동 관리나 이런 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위험한 존재거든요. 근데 되게 초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순하고 이 어떻게 보면 얌전한데 약을 먹고 그 약을 이 중지할 때 금단 정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맛이 간 상황이에요. 완벽한 정신병 환자, 완벽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얼굴은 잿빛이고 아주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러면 치료를 한다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상담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원을 일단 하고 이제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는데 환자분들의 대체적인 문제가 퇴원을 하면 사실 약을 좀 잘 안 드세요. 네. 왜요? 일단은 부작용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셔서 스스로 이제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분도 그렇게 해당이 돼서 계속 그 증상이 이제 사실은 지속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웃들이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밖에 나가면 나를 미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서만 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왜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부작용 문제가 있어요. 부작용 문제라는 건 약을 먹으면 졸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는 것밖에 못해요. 자기 일상생활 못해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그 약이 서서히 확실한 정신병 환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좋아졌던 것 같아라고 해서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약을 끊지만은 본인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그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에서 그 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든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됐을 때는 이전에 보였던 자기 생활의 관리를 못하거나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 삶의 온갖 고통과 고민을 자기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황이 유지가 되니까 또 남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한다라는 그런 불안, 피해의식 이런 게 가득하면 그런 생각들 일어나요. 아니 박사님은 의사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의사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자예요. 그리고 정신병 환자다, 일반인이다 이런 구분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 환자라고 하고 특히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약을 먹였을 때, 또는 그 약발이 작동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달라지는가를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보고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의사니까 이 사람의 내 신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의사분이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의사분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의사가 지금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자인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저가, 그리고 그 환자라고 이야기하던 환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저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심지어는 찍어가지고 직접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저는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WPI 검사 쿠폰을 전폭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WPI 프로파일 분석과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극복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답니다.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성함, 연락처, 고민 사연을 wpipc@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심리 상담을 권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WPI 무료 상담 이벤트를 소개해주세요. 마음의 다독임이 절실한 지금, WPI 쿠폰 증정 무료 상담을 기회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위즈덤 센터로 연락 주세요.